자, 오늘은 과학기술 2번 지문입니다. 혹시 아직 문제를 풀지 않은 친구가 있으면 172쪽을 펴서 문제를 풀고 다시 영상을 재생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제일 무서워하는 과학기술 지문을 선생님이랑 같이 풀이해 보게 됐는데, 비밀 이야기인데 선생님도 과학 과목을 제일 싫어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금 국어 시간이라는 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이걸 국어가 아니고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지문은 너무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 지식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지문을 어떻게 독서를 해냈는지, 어떻게 국어적으로 분석을 했는지를 물어본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기죽지 말고,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도 국어 선생님입니다. 과학 선생님이 아니고. 그래서 겁먹지 말고 이건 과학이 아니고 국어다, 이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읽으면 됩니다.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 선생님이랑 천천히 한번 같이 풀이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평소에 하던 것처럼 문단 번호 한번 달아봅시다. 1문단, 2문단, 3문단 달다 보니까 옆에 막 그림도 나와 있다, 그죠? 근데 이 그림이 나왔다고 해서 전혀 무서워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글자로만 읽으면 이해하기가 힘들까봐 우리한테 그림을 그려서 힌트를 준 겁니다. 이렇게 고마울 수가. 4문단, 5문단, 에도 또 그림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그림이나 뭐 표나 그래프 이런 게 나왔을 때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말고, 이것도 힌트구나. 나는 이거 많은 도움을 받아서 풀고 있구나.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시험은 뭐다? 기세입니다. 기세. 으아. 자, 요렇게 쭉 훑어보고 문제도 한번 훑어봤더니 1번 문제 선지가 전부 다 수소 원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지? 그럼 이거는 수소 원자에 대한 이야기겠다. 자, 2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 자, 이거는 내용 이해 문제니까 지문 하나하나 근거 찾으면 된다. 3번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추론한 내용. 그러면 이 보기를 주고 여기서 알게 된 내용을 가지고 가 동그라미 근처에 있는 내용도 비교해서 한번 추론해 봐라 하는 거고. 4번 선 스펙트럼이라는 용어가 나올 건데 그 이유에 대해서 기억과 니은의 설명, 어떤 두 개념이나 용어에 대한 비교의 문제일 확률이 높다, 그지? 5번 나 동그라미를 이해한 내용. 이것도 마찬가지 이 근처에서 힌트를 얻어서 푸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죠? 6번 어휘 문제. 네, 선생님이 방금 문제를 보니까 5번 가장 적절한 것은, 4번도 가장 적절한 것은, 3번도 가장 적절한 것은, 1번도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것보다 선지의 이제 정답이 아닌 나머지 선지들이 좀 말도 안 되는 걸 많이 섞어 놓을 거다 이거야. 근데 물론 그 속에 함정이 있겠지만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보는 거는 본문의 내용을 내가 다른 표현으로 바꿀 건데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는지를 물어볼 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특히 과학기술 지문에서 용어나 원리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는 문제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 부분을 이해했는지 묻는 거구나. 요걸 염두에 두고 읽어보면 됩니다. 1문단부터 봅시다. 수소 기체에 전기 방전을 일으키면 에너지를 흡수한 수소 분자 내 결합이 깨지면서 수소 분자가 수소 원자들로 분해된다. 자, 오늘의 주인공 수소 원자. 이렇게 생성된 수소 원자 내 전자는 들뜬 상태가 되어 기저 상태보다 높은 에너지를 갖게 되고. 자, 그런데 들뜬 상태가 뭔지 모르니까 한번 봐야 됩니다. 그죠? 들뜬 상태. 원자의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 기준 에너지보다 더 높은 에너지 준위에 위치한 상태. 뭔가 에너지를 얻는 거다, 그지? 근데 에너지 준위라는 말은 또 뭔지 한번 보자. 원자 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 특별히 어려운 말이 아니고 에너지 값이래. 전자가 원자 핵에 가까울수록, 자, 요런 이 관계도 얘기해주네. 자, 핵이 이렇게 있으면 전자가 가까울수록, 만약에 전자 A가 여기 있고 저 멀리 전자 B가 있다 했을 때
낮은 에너지 준위에 있을 수. 자, 가까이 있는 게 낮은 에너지 준위에 있대. 자, 그러면 전자 A와 B를 비교했을 때 A가 더 낮은 에너지 준위에 있는 거지. 얘는 낮은 에너지를 가지며 너 안정한 상태다. 그러면 핵이 가까울수록 낮은 에너지 준위, 낮은 에너지, 더 안정된 상태인 거다. 자, 요거 배경 지식으로 보고 다시 1문단 갑니다. 들뜬 상태가 되어 기저 상태보다 높은 에너지를 갖게 되고 이후 낮은 에너지 상태로 전이하는 과정에서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한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다시 이해해보자. 자, 핵이 이렇게 있는데 전자가 들뜬 상태가 되어 기저 상태보다 높은 에너지를 갖게 됐어. 자, 근데 안정화되려고 얘가 낮은 에너지 상태로 전이한다. 핵에 가까워지는 거야.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떤 빛을 방출한다. 특정 파장의. 요 말입니다. 그지? 이러한 수소 원자의 방출 스펙트럼은 얘가 주어거든. 프리즘을 통과한 햇빛이 보여주는 연속적인 스펙트럼과 달리, 자, 뭐뭐와 달리 두 개 비교한단 말이야. 햇빛이 보여주는 연속적인 스펙트럼과는 달리. 그럼 반대말은 뭐야? 연속적이지 않다는 거지. 여기 역시 나오네. 분리된 몇 개의 선만을 포함하는데 이를 선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지금 네모도 돼 있고 이 부분 문제도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선 스펙트럼이 뭐다? 수소 원자의 방출 스펙트럼이라는 거야. 근데 얘의 특징은 뭐다? 햇빛이 보여주는 연속적인 스펙트럼, 다 이어져 있는 스펙트럼과는 달리 뜨문뜨문, 연속되지 않게 뜨문뜨문 분리된 선 몇 개만이 있다. 선 스펙트럼의 존재는 수소 원자 내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자, 이 선 스펙트럼이 말해주는 정보가 뭐냐? 수소 원자 내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며 에너지 값이 쭉 이어져 있지 않다는 거야. 에너지 값이 뜨문 끊어져 있다는 거야. 특정한 값의 에너지 상태만이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 우측 상단에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띄웁니다. 첫 번째 보면 우리 햇빛을 프리즘에 통과했을 때 볼 수 있는 연속적인 스펙트럼이야.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지금 쭉 색깔이 이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 선 스펙트럼 한번 보세요. 그런데 수소 원자의 방출 스펙트럼은 그렇게 색깔이 쭉 이어지지 않고 선 몇 개가 뜨문 이렇게 있지.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상상한 그림과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문단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닐스 보어는 고전 물리학을 바탕으로 원자 모형을 제안했다. 자,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말해볼게 라고 닐스 보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고전 물리학에 따르면 움직이는 입자는 직선 운동을 하려는 관성이 있으므로 원 운동을 하려면 원의 중심으로 향하는 힘을 계속 가해야 한다. 자, 그럼 이 말은 봐봐. 보어는 전자가 원자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고 돌고 있는 것은, 그러면 우리 아까가 봤던 이 핵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동그랗게 돌고 있다는 거야. 맞죠? 그런데 이 이유는 양전하를 띤 원자 핵과 음전하를 띤 전자 사이의 인력 때문이다. 그러면 핵이 양전하, 전자가 음전하다. 서로 끌어당기고 있다. 그래서 이 원운동을 계속 한다는 거야. 전자는 원자 핵 주변의 특정한 에너지 준위에서 원형 궤도를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특정한 이 에너지 값이 있는 궤도, 원형 궤도가 있네. 이렇게.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방출 스펙트럼과 일치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었다. 아, 이 궤도와 궤도 사이에는 다 전자가 있는 게 아니고 특정 에너지 값에 이 전자가 원형 궤도를 따라서 막 돌고 있는데 이 값을 알아보았더니 방출되어서 나왔던 선 스펙트럼의 모형과 일치하는구나. 자, 그러나 전자가 하나뿐인 수소와 달리 다전자 원자에는 보어의 모형이 적용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제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지. 이렇게 닐스 보어가 주장을 했는데 이건 문제가 있었대. 첫 번째, 다전자 원자에는 적용이 안 됐다. 전하를 띤 입자의 가속도 운동에 관한 고전 물리학 이론에 위배됐기 때문에 보어의 모형은 한계가 있었다. 자, 두 가지 한계점이 있었다는 거야. 자, 그런데 가 동그라미가 이제 문제로 나오죠. 문제 3번에 이제 이 가 동그라미를 추론한 내용을 골라야 되는데,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문단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즉은 앞의 문장과 같은 내용이라는 뜻이죠. 전자는 원형 궤도를 따라 원자핵 주위를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전하를 띤 입자의 가속도 운동에 관한 고전 물리학 이론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전자가 원형 궤도를 따라서 원자핵 주위를 움직인다는 게 설명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 동그라미를 추론했을 때 이 뒤에 나오는 원형 궤도를 따라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움직일 수 없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3번 문제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고전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그 가속도 운동이 뭔지 보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고전 물리학에 따르면 전하를 띤 입자는 가속도 운동을 할 때 빛의 형태로 에너지를 외부에 방출한다. 전자가 원자핵을 중심으로 일정한 궤도를 따라 원 운동을 한다면, 지금 그 보어가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 일정한 궤도, 특정 궤도가 있어가지고 그 원 운동을 하고 있다 했는데, 전자의 속력이 일정하더라도 운동 방향이 계속 변함으로 이는 속도가 변화하는 가속도 운동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전자는 빛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며 그 결과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계속해서 감소한다. 자, 그러면 아까 보어의 설명에서는 위에 그려놨던 그림 볼까? 보어의 설명에서는 이 전자가 특정한 원형 궤도를 따라서 움직인다고 했어.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전자는 원자핵 주변의 특정한 에너지 준위에서 원형 궤도를 따라 움직인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는 가속도 운동에 의해서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계속 감소하기 때문이야. 그러면 에너지가 감소하면 원자핵에 점점 가까워지겠지. 그럼 점점 가까워지다 보면 결국에는 핵이 가까워서 이 원자가 붕괴가 될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설명이 지금 보기 2번밖에 없는 거야. 원형 궤도를 따라 운동하는 전자는 에너지를 잃고, 왜냐하면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계속 감소한다는 게 이 가속도 운동의 원리니까 핵에 접근하게 돼요. 점점 이제 에너지를 잃으면 핵에 가까워지다가 핵에 접근을 하게 되고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치? 원형 궤도를 따라 운동을 계속하려면 특정 에너지 준위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이 가속도 운동의 원리에 따르면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이게 유지될 수가 없다는 거야. 이 2번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나머지도 살짝 보면 뭐 1번 같은 경우에 원운동을 하는 전자에서 발산되는 에너지로 인해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나?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거는 에너지가 점점 준위가 낮아진다는 거잖아. 그럼 점점 가까워지겠지. 이거 뭐 속력에 관한 얘기가 아니었고 관계가 없고. 4번 이것도 마찬가지. 전자를 원자핵으로 향하게 하는 힘이 계속 가해질 수 없으므로 전자가 궤도를 따르는 원운동이 아닌 직선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건 아까 그 원의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그 인력으로 계속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죠? 지금 다른 거는 다 관계없는 내용을 그럴싸하게 서술해놨고,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거는 가 동그라미 바로 옆에 힌트로 나왔잖아. 이거지. 전자가 원형 궤도를 따라 원자핵 주위를 움직일 수 없는 이유를 가속도 운동에 관한 고전 물리학 이론과 관련지어서 한번 생각해봐라 하는 거였어.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 2번입니다. 자, 3문단 계속 읽어봅니다. 슈레딩거는 또 다른 사람 이름 나왔다, 그지? 전자의 파동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안했다. 그러면 앞에 그 보어가 설명한 원자 모형이 뭔가 한계가 있어서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안했대. 근데 이 사람은 전자의 파동성이 중심이야. 그는 핵에 결합된 전자를 정상파로 보고
원자를 파동 역학적으로 설명하랬다. 기타나 바이올린에서 양쪽 끝이 고정된 현이 특정 음을 내는 것처럼 파동이 특정 영역 안에 고정된 경우 파동이 정상 상태에 있다고 하고 그러한 파동을 정상파라고 한다. 그림 1의 각 점은 자, 점이 어딨노? 여기 점. 이 점들은 진폭이 0인 마디래. 진폭이 0이라는 말은 지금 진동이 없다는 거지. 말 그대로 양 끝에 마디가 고정되어 있다는 거야. 파동이 2분의 1 파장의 정수배로만 나타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정수배로만. 얘 지금 2분의 1이잖아. 얘는 정수배 2분의 1 곱하기 2. 그러니까 1이지 1. 얘는 2분의 1 곱하기 3. 그랬더니 2분의 3 됐지. 요렇게만 나타난다는 거야. 즉 정상파는 허용되는 파장이 특정 파장의 정수배로 제한된다. 따라서 전자를 정상파로 가정하면 파장이 불연속적인 값을 갖는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2분의 1과 1 사이에 뭔가 0.6, 0.7 이런 파장이 없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특정 값의 파장이 있다는 거지. 이건 불연속정이란 겁니다. 슈레딩거는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원자에 대한 양자 역학적 모형을 제안했다. 3차원 공간에서 전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의 함수로 수소 원자의 파동 함수를 고려해보자. 자, 이 양자 역학적 모형에서는 파동 함수를 고려한대.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에 따르면 나는 이 원리를 몰라요. 그러면 이 몰라도 풀 수 있게 설명을 해줘. 봐봐. 어떤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파동 함수를 통해 전자의 정확한 움직임은 알 수 없다. 자, 방금 양자 역학적 모형에서 파동 함수를 고려해 볼 거라 했거든. 근데 이 파동 함수가 어떤 의미인데 했더니 파동 함수를 통해서 전자의 정확한 움직임은 알 수 없대. 자, 그러면 뭘 알 수 있는데? 파동 함수의 제곱값은 특정한 물리적 의미를 가진다. 그 값은 공간의 특정 점 부근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과 관련된다. 아, 전자의 정확한 움직임은 알 수 없지만 전자를 발견할 확률과 관련이 되는구나. 예를 들어 점 1과 점 2에서 전자를 발견할 상대적 확률은 두 점의 좌표에 따른 파동 함수값을 제곱한 후 아까 파동 함수의 제곱값이랬잖아. 이들 사이의 비율을 계산하여 얻을 수 있다. 점 2의 함수값의 제곱에 대한 점 1의 함수값의 제곱. 그러니까 두 개의 제곱값을 비교했을 때 이 비율이 100이라면 점 1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점 2의 100배라는 것을 의미한다. 예시도 들어줬지. 따라서 파동 함수를 제곱하여 그림 2의 A와 같이 전자 확률 분포를 그릴 수 있다. 이 그림에서 어떤 점의 농도는 그 점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을 표시한 것이다. 이때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핵에서 멀어질수록 감소한다. 자, 이 그림, 그러면 방금 A 그림이 뭐에 대한 그림이라 했어? 전자 확률 분포. 지금 요 점 까맣게 표시되어 있는 거 있지? 그래서 이 점 농도로 표시한다 그랬어.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핵에서 멀어질수록 감소한대. 그러면은 얘는 이 거리, 핵으로부터의 거리하고 이 확률하고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점점 감소한다는 거야. 따라서 수소 핵 주위의 공간이 그림 2의 A와 같이 겹겹의 껍질로 쌓여 있다고 가정하면 요거를 이 사람은 껍질이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 그지? 각 껍질 속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그림 2의 B와 같이 특정 거리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할 것이다. 자, 지금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됩니다. 이 A와 B를 각각 설명하고 있거든. 근데 A는 전자 확률 분포였어. 얘는 핵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점점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래프는 다르게 생겼어. 지금 증가하다가 감소하잖아. 그럼 얘는 앞에 전자 확률 분포와 다른 그래프라는 겁니다. 뭐였는데?
각 껍질 속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야, 이거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놨냐면 방사 방향 확률이라고 해놨어. 자, 방사 방향 확률과 전자 확률 분포. 이 전자 확률은 다른 거야, 그지? 전자를 발견할 확률하고 각 껍질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하고 지금 다 서로 다른 그래프라고. 왜냐하면 핵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감소하지만 각 껍질의 부피는 증가하므로, 자, 이 이유는 각 껍질의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프가 다르다는 거야. 각 껍질 속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 즉 방사 방향 확률 한 번 더 나오잖아. 증가하다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때 수소 원자에서 방사 방향 확률의 최대값, 그러면 방사 방향 확률에 대한 그래프에서 요 최대값, 요만큼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네. 이 거리는, 그지? 최대값이 핵으로 나타나는 핵으로부터의 거리는 보어 모양의 궤도 반지름과 일치한다. 그럼 어느 정도의 그 확률값이 이 보어가 실험했던 거에서도 나타난다는 거네. 자, 그럼 요 정도 봐놓고 이제 문제를 바로 봅시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는 그 내용 전개와 전체적인 그 내용을 물어보는 거거든? 답은 5번입니다. 수소 원자의 방출 스펙트럼을, 자, 요게 핵심어였고, 이걸 설명하는 모형이 뭐야? 보어 모형이었지. 근데 이 보어 모형이 지닌 한계가 나왔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다른 모형, 이거 슈레딩거 모형이죠. 아까 이름이 뭐였죠? 양자 역학적 모형이었다. 자, 답은 5번. 자, 2번은 우리 하나하나 좀 찾아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쌤이 표시해볼게. 1번, 들뜬 상태의 수소 원자 내 전자는 낮은 에너지 상태로 전이하면서 빛을 방출한다. 이거 들뜬 상태 이야기 초반에 나왔잖아. 자, 1문단에 들뜬 상태가 되어서 기저 상태보다 높은 에너지를 갖게 되고 낮은 에너지 상태로 전이하는 과정에서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한다. 자, 여기다가 2-1번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양쪽 끝이 고정된 현의 파동은 마디의 수가 2개로 고정된 정상 상태로 존재한다. 아까 정상 상태에 대한 설명에 보면 양쪽 끝이 고정된 현이 특정 음을 내는 것처럼 파동이 특정 영역 안에 고정된 경우를 정상 상태에 있다 그랬어. 근데 여기에서 마디의 수가 2개로 고정된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 2-2번. 자, 3번. 수소 원자의 방출 스펙트럼은 햇빛의 스펙트럼과 달리 불연속적이다. 이거 아까 비교하는 거 나왔지? 햇빛은 연속적인 스펙트럼이었는데 수소 원자 방출 스펙트럼은 선으로만 나타난다. 뜨문뜨문 이어지지 않는 선. 4번, 불확정성의 원리에 따르면 파동 함수를 통해 전자의 움직임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 나오죠. 불확정성의 원리에 따르면 파동 함수를 통해 전자의 정확한 움직임은 알 수 없다. 2-4번. 5번, 원자 핵 주변 두 점에서의 파동 함수 값을 제곱한 값들 간의 비율은, 파동 함수 값의 제곱값, 예를 들어서 막 설명했습니다. 그지? 비율을 계산했을 때 전자를 발견할 확률을 알 수 있다. 여기도 나오죠. 이 제곱값은 특정 점 부근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과 관련된다. 나와 있습니다. 2-5번. 이거는 말도 거의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풀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럼 벌써 3문제 해결했고, 자, 우리 4번 한번 봅시다.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 이 선 스펙트럼이 아까 뭐였지? 수소 원자 방출 스펙트럼이었어. 자, 이것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기억, 보어의 설명과 니은, 양자 역학적 모형. 자, 이것도 마찬가지 가장 적절한 것은 했거든. 답이 5번입니다.
기억은 수소 원자 내 전자가 특정한 원형 궤도, 이게 제일 포인트였잖아, 그지?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가진 원형 궤도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었다. 이 여러 가지 원형 궤도들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야. 자, 궤도가 이렇게 지금 쌤이 균일하게 그리지 못했지만 이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지? 요 특정 값, 만약에 요 1번, 2번, 3번 이렇게 한다면 여기 핵이 있고 한다면 이 사이에 초록색 체크에는 전자들이 존재하지 않고 이 1번 궤도, 2번 궤도, 3번 궤도만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야. 특정한 에너지 준위에서만. 니은은 수소 원자 내 전자가 특정 파장의 정수배의 파장만을 갖는 정상파의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얘 마찬가지. 아까 2분의 1의 정수배 파장만 있댔잖아. 그래서 2분의 1, 2분의 3 이런 식으로 지금 파장을 나타냈는데 요 중간에 2분의 1과 1 사이, 1과 2분의 3 사이 이런 거에서는 지금 파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야. 답은 5번입니다. 뭐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것들이 있긴 합니다. 여기 2번에 보면 기억은 수소 원자 내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특정한 값만을 갖기 때문에 특정 에너지 준위가 있다라는 말이랑 같지. 이건 되겠네. 3번에서도 기억은 수소 원자 내 전자가 특정한 에너지 준위에만 위치하기 때문이고 이것도 가능하겠지. 나머지는 전부 올바르지 않은 설명들입니다. 뭐 1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자 내 원 운동이 불연속적인 게 아니고 그 원형 궤도를 설명하고 있었지. 특정 에너지 준위, 에너지 값이 있고 원형 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전자들이 위치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니은도 봐봐. 수소 원자 내 전자의 파동이 불연속적인 게 아니고 파장이 불연속적이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쌤이 그 그래프를 설명하는 글들을 제대로 보래서 항상 그래프가 나오면 얘들아 그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인지를 일단 이해해야 돼. 다 설명이 나온다고. 지금 A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 A는 자, 그림 위에 A는 전자 확률 분포를 그려놓은 거라고 했고 이 말은 어떤 점의 농도는 그 점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을 표시한 것이다. 그리고 B 그림은, B의 그래프는 방사 방향 확률이라고 했어. 맞지? 자, 그러면 다시 와봐. 그러면 여기서 나를 이해한 내용이라고 했을 때 나의 밑줄근 나 한번 보세요. 방사 방향 확률의 최대값이 나타나는 핵으로부터의 거리는 그럼 이건 그래프 B를 봐야 된다, 그지? 보어 모형의 궤도 반지름과 일치한다. 그러면 방사 방향 확률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돼. 그게 몇 번입니까? 4번밖에 없는 거야. 슈레딩거 모형에서 방사 방향 확률이 최대일 때 이거잖아. 이때의 에너지 준위가 보어 모형에서 원형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와 일치한다. 답이 4번입니다. 3번 같은 경우에 이제 헷갈리는 거지. 슈레딩거 모형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최대가 되는 의미에서 이거는 A에서의 설명이었잖아. 그치? 요렇게 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은 뭐 어휘 문제라서 이 말들을 대신 넣어보면 자연스럽고 자연스럽지 않은 것들이 보였을 겁니다. 이거는 4번입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여러분 과학적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 지문 안에서 설명한 말을 다른 용어로 바꿨을 때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특히 밑줄금 부분에 대한 설명이 그 앞 뒤의 뭐 원인도 있었을 거고 조건도 있었을 건데 그 내용들과 제대로 연결을 시킬 줄 아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